혹시 전쟁의 승패가 수만 명의 병사와 최신식 탱크만으로 결정된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1943년 유럽 전역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건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한 차가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름 없는 시체 한 구였거든요. 흔히들 전쟁이라고 하면 거대한 포성이나 화려한 전략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때로는 단 한 장의 위조된 종이와 아주 정교하게 꾸며진 가짜 인굴 하나가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당시 연합군은 북아프리카에서 승기를 잡긴 했지만 유럽 본토로 들어가는 길목이 너무나 좁고 험난해서 말 그대로 진퇴낭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영국 정보국이 내놓은 아이디어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친 짓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기상천외하고도 섬뜩한 계획이었는데요. 맞아요. 당시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나 영국의 처칠 입장에서는 시칠리아 상륙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뻔하다는 거였죠.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초등학생이 봐도 이탈리아 장화 끝에 붙은 시칠리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대문처럼 보이잖아요. 히틀러와 독일군 사령부도 바보가 아니니까 시칠리아 해안가에 수많은 요새와 지뢰를 깔아놓고 연합군이 오기만을 벼르고 있었단 말이죠. 만약 아무런 기만책 없이 그냥 들이받았다면 제2의 갈리폴리 전투가 재현되면서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해안가에서 목숨을 잃었을 게 뻔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셈이에요. 그래서 영국 정보부 내에 아주 천재적이고도 괴짜 같은 인물들이 독일군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기극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름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007 시리즈의 원작자인 이언 플레밍이에요. 당시 플레밍은 해군 정보국장인 존 고드프리 제독의 개인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드프리 제독의 이름으로 트라우트 메모라는 아주 묘한 문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트라우트, 즉 송어 낚시를 비유로 들면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아주 맛깔스러운 미끼를 던져서 녀석들이 의심 없이 물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거든요. 특히 28번 항목이 압권인데 거기에는 비행기 사고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시체의 품에 가짜 기밀 서류를 넣어서 적군의 해안가로 흘려보낸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사실 이건 플레밍이 쓴 추리소설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은 건데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계획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현실 속으로 툭 튀어나오게 된 거죠. 그 송어 낚시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게 단순히 미끼를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이건 진짜다 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 디테일이 핵심이잖아요. 영국 정보국 MI5의 유벤 몬테규와 찰스 첨리라는 인물은 이 뜬구름 잡는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말 그대로 영혼을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세운 작전명이 바로 민스미트, 즉 고기 다짐육 작전이었는데 이름부터가 뭔가 귀괴하면서도 시체를 활용한다는 점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핵심은 독일군이 시칠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나 사르데냐를 공격할 거라는 가짜 정보를 믿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그걸 전달할 메신저로 사람이 아닌 시체를 선택했다는 게 소름 돋는 포인트예요. 살아있는 첩보는 언제든 배신하거나 고문에 굴복할 수 있지만 입을 꾹 닫고 있는 시체와 그가 품고 있는 서류는 오히려 적에게 가장 완벽한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어디서 시체를 구할 것인가 하는 아주 윤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단순히 아무 시체나 가져다 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게 독일군 검시관들이 시체를 조사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비행기 사고로 익사한 게 맞는지 아니면 어디서 급하게 공수해온 시체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만약 가짜라는 게 들통나는 순간 연합군의 상륙작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파멸을 맞이할 텐데 정보국 입장에서는 정말 도박을 하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시체의 폐에 물이 차 있어야 하고 부패 상태도 적절해야 하며 무엇보다 가족들이 시신 기증을 거부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야 했죠. 그 시체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은 일이었는데 연던의 차가운 영안실을 샅샅이 뒤지다가 마침내 적합한 인물을 찾아내게 됩니다. 쥐약을 먹고 자살해서 연고가 없던 글린두어 마이클이라는 남자의 시신이었는데 이 불행한 남자의 죽음이 역설적으로 자유세계를 구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된 거죠. 영국 정보국은 이 시신에 윌리엄 마틴 소령이라는 가상의 인격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주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군복을 입히는 수준을 넘어서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처럼 믿게 만들기 위해 호주머니 속에 든 자질구레한 영수증부터 연애 편지까지 전부 다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한 인간의 인생 전체를 위조해서 독일 정보국 아주 까다로운 관객을 상대로 하는 단 한 번뿐인 연극을 무대에 올린 셈이에요. 정말 소름 돋는 건 이들이 단순히 가짜 이름을 지어낸 게 아니라 윌리엄 마틴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딘가에서 숨쉬고 살았던 것처럼 아주 정교한 삶의 흔적을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일단 이름부터가 기가 막힌데 당시 영국 해군에 마틴이라는 성을 가진 장교가 워낙 많아서 독일군 정보국이 명단을 뒤져봐도 금방 포기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계급도 너무 높으면 눈에 띄고 너무 낮으면 중요한 기밀을 들고 다닐 리가 없으니까 적당히 실무를 담당하면서도 기밀에 접근 가능한 소령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멈췄다면 아마 독일군을 속이지 못했을 텐데 유벤 몬테규와 찰스 첨리라는 인물은 이 유령 소령의 주머니 속에 그 사람의 성격과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인격을 집어넣기로 합니다. 우리가 흔히 포켓 리터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영수증 한 장, 편지 한 통에 담긴 디테일이 나중에 독일 첩보국인 아부베어의 그 까다로운 요원들의 심장을 꿰뚫게 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 셈이죠. 그 포켓 리터 중에서도 압권은 역시 가상의 여혼녀 팜과의 애틋한 연애 서사였다고 봐요. 영국 정보국 여직원의 사진을 빌려와서 팜이라는 인물을 만들고 두 사람이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주 달콤하면서도 때로는 사소한 다툼이 묻어나는 연애 편지들을 직접 써서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식의 뻔한 내용이 아니라 전쟁 중이라 자주 못 보는 연인들의 애틋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섞인 아주 입체적인 편지였는데 이걸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진짜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장치였던 거죠. 심지어 약혼방을 사기 위해 보석점에서 끄는 영수증까지 챙겨 넣었는데 이 남자가 죽기 직전까지 얼마나 평범하고도 치열하게 사랑을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처절한 디테일이었어요. 독일 첩보원들도 결국 사람인지라 이런 인간적인 고뇌가 담긴 증거물들을 마주했을 때 그 뒤에 숨겨진 기밀 서류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기보다는 한 남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먼저 감정적으로 동요할 거라는 점을 완벽하게 간파한 기획이었던 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더 소름 돋는 포인트는 마틴 소령을 결점 없는 영웅이 아니라 약간은 덜렁거리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는 현실적인 인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는 연체된 은행 고지서와 아버지한테 돈을 좀 아껴 쓰라고 꾸중 듣는 내용의 편지, 그리고 클럽 회원권을 갱신하지 않아서 독촉받는 서류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오히려 의심을 사기 쉽지만 이렇게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연애 때문에 고민하는 인물은 적의 입장에서 이건 도저히 조작할 수 없는 삶의 파편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되거든요. 심지어 런던 극장의 티켓 날짜도 마틴 소령이 임무를 위해 떠나기 바로 전날 밤으로 맞춰놔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서사까지 완벽하게 완성해 놓은 거예요. 이런 자잘한 종이 쪼가리들이 모여서 차가운 시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독일군이 이 가짜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거대한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사실상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게 독일 정보국은 자신들이 아주 똑똑하다고 믿고 있었고 영국은 바로 그 자만심을 역이용한 거죠. 만약 기밀 서류만 덩그러니 들어있었다면 독일군 검시관이나 정보 분석관들은 분명히 이건 너무 노골적인 함정 아니야? 라고 의심했을 텐데
마틴 소령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그 지저분한 소지품들이 그 의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특히 당시 독일 첩보국의 수장이었던 윌헬름 카나리스 제독 같은 인물들은 아주 꼼꼼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증거들이 퍼즐 조각처럼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쾌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영국 정보국은 종이의 질감부터 마틴 소령이 주머니에 넣어두어 잉크가 살짝 번진 효과까지 말 그대로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 이 모든 소품을 제작했는데 이건 단순한 위조를 넘어선 일종의 예술의 경지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된 윌리엄 마틴이라는 유령은 이제 스페인 해안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로 던져질 준비를 마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인격의 완성도가 단순히 감성적인 부분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서사라는 밑그림 위에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치명적인 정보라는 색칠을 할 차례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시칠리아를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그 정보가 툭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배튼 장군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커닝햄 제독에게 보내는 아주 사적인 척하는 공식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편지 안에 아주 교묘한 농담과 비유를 섞어놨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시칠리아가 아니라 그리스를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을 마치 작전상 아주 당연한 전제인 것처럼 깔고 가면서 시칠리아는 그저 독일군을 낚기 위한 가짜 목표물인 것처럼 묘사한 거죠. 적의 우두머리인 히틀러가 그 편지 내용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게 직접적인 명령조가 아니라 이번에 시칠리아로 위장 공격을 할 때 쓸 미끼가 참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슬쩍 언급을 하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입수했을 때 아하, 연합군 내부에서도 시칠리아는 가짜 목표라는 걸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장치였던 거죠. 게다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마틴 소령이 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명분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손목에 묶어놓은 체인이라던가 그가 전사했을 때의 정황까지도 독일군의 의심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았자고 해도 결국 이 시체를 어떻게 들키지 않고 스페인 해안까지 옮기느냐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물리적이고도 위험천만한 문제였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완벽한 연기를 준비했어도 무대 위로 배우를 올리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니까요. 게다가 당시 스페인은 중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독일 첩보원들이 득실거리는 사실상의 적진이나 다름없었는데 그 서슬퍼런 감시망을 뚫고 시체를 해안가에 딱 맞춰 배달한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는 난제 중의 난제였을 겁니다. 여기서 영국 정보국은 한 번 더 기발한 수를 두게 되는데 이게 바로 시신을 안전하게 운반하면서도 적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고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이 시신이 담긴 보관함에 적힌 문구였는데요. 주의, 광학기기, 조심히 다루시오. 라는 문구가 아주 크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 안에 시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치 아주 예민하고 비싼 정밀기계가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한 거죠. 당시 잠수함 세라푸오에 탑승했던 승조원들조차 그 통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혀 몰랐고 오로지 함장인 빌 주얼 대위만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좁은 잠수함 안에서 그 거대한 보관함을 두고 승조원들 사이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애지중지하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물리적인 보관이 아니라 시신을 스페인 해안까지 운반하는 그 길고도 위험한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잠수함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드라이아이스로 시신을 보존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엄청난 공포와 불쾌감을 동반하는 일이었거든요. 자칫해서 드라이아이스가 기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오기라도 하면 승조원 전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시신을 정확히 어디에 던져야 하느냐는 그야말로 운명의 주사위를 던져는 일이었어요. 영국 정보국은 스페인의 우엘바라는 해안 도시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게 단순히 우연히 고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엘바에는 아돌프 클라우스라는 아주 유능하고 독일에 충성스러운 첩보원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이 시신이 스페인 당국에 발견되면 결국 그 지역의 독일 정보망을 통해 히틀러의 책상 위까지 보고가 올라갈 거라는 걸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류나 바람이 조금만 어긋나도 시신이 엉뚱한 곳으로 떠내려가거나 아예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 시신이 발견되지 않거나 혹은 너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다면 그동안 공들여 만든 윌리엄 마틴이라는 인격체는 그저 바다 위의 거품처럼 사라질 판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빌 주얼 함장은 1943년 4월 30일 새벽 아주 조심스럽게 스페인 해안가로 접근해서 직접 시신을 바다에 띄우게 됩니다. 이때 함장이 시신을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입히고 서류 가방을 손목에 단단히 묶은 뒤에 마치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다 익사한 사람처럼 아주 정교하게 배치를 했어요. 그 순간 함장이 느꼈을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텐데 그가 나중에 회고하길 마치 유령을 바다에 풀어주는 기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공은 스페인으로 넘어갔고 영국 정보국은 런던에서 숨을 죽인 채로 물고기가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초조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어부가 시신을 발견해서 해안가로 인양했고 영국의 시나리오대로 스페인 당국이 개입하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심리전의 시작인데 영국은 오히려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발 그 서류 가방만은 건드리지 말고 돌려달라며 아주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역정보의 핵심 기술인데 영국 대사관에서 아주 다급한 척하며 스페인 외무부에 계속 연락을 취했거든요. 그 가방 안에는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와 서류가 들어있으니 절대 열어보지 말고 즉시 반환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스페인 입장에서는 중립국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친독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영국이 저렇게 안달복달하는 걸 보고 아, 저 안에 정말 대단한 게 들어있나 보다 라고 확신하게 된 거죠. 결국 영국의 예상대로 스페인 해군 정보국은 그 가방을 가로챘고 독일 첩보원인 아브베어에 이 사실을 넌지시 흘립니다. 당시 우엘바에 있던 독일 첩보원들은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 그 서류를 복사해서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혈안이 됐죠. 영국은 겉으로는 서류를 빨리 돌려달라고 압박하면서도 속으로는 독일군이 서류를 열어보는 그 찰나의 순간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정보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주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서류를 열어보는 방식이었는데 그들은 편지 봉투에 찍힌 밀랍 인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아주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종이를 돌돌 말아 빼내는 기술을 썼거든요. 영국 정보국은 이미 독일군이 이런 기술을 쓸 것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편지 봉투 안에 아주 미세한 속눈썹 하나를 집어넣어뒀습니다. 만약 독일군이 서류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면 그 속눈썹이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뀔 테니까 그걸 보고 아, 놈들이 미끼를 물었구나 라고 판단하려 했던 거죠. 이건 정말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수싸움이었을 셈입니다. 독일군은 자기들이 아주 완벽하게 영국을 속이고 기밀을 훔쳤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영국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첩보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 스페인에 있던 영국 정보원들은 독일 첩보원이 가방을 열어보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아주 교묘한 방해 공작과 심리적 압박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일부러 스페인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가방을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라고 부탁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독일 첩보원들이 그 관리들을 매수하도록 유도했거든요. 독일 첩보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아주 힘들게 정보를 빼냈다고 느껴야 그 정보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할 거라는 걸 영국이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결국 독일 정보국은 서류 가방 속에 들어있던 가짜 상륙작전 계획을 손에 넣게 되었고 이걸 아주 중요한 정보로 분류해서 베를린의 독일 최고사령부로 급파해 갑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자 첩보의 대가였던 빌헬름 카나리스 제도까지도 이 서류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이 치명적인 가짜 정보는 독일 군부의 핵심 심장부인 베를린으로 전달됐는데 거기서 이 서류를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독일 사령부 내부에서도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연합군의 기만책일까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들었겠죠. 하지만 영국이 마틴 소령의 소지품 속에 심어놓은 그 자잘한 디테일들, 그러니까 약촌여와의 편지나 밀린 은행 영수증 같은 것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의 정보분석관들은 마틴 소령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샅샅이 뒤졌지만 영국이 이미 런던 타임즈에 마틴 소령의 전사 통지서까지 가짜로 실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신문 기사를 본 독일 정보국은 영국군이 실제로 이 장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구나 라고 믿으며 그가 들고 있던 서류의 진위 여부에 쐐기를 받게 됩니다. 이제 히틀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시칠리아 상륙선을 버리고 이 서류가 가리키는 그리스와 사르디냐로 방어선을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죠. 독일 사령부 내부에서도 이 정보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히틀러의 심리적 상태가 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히틀러는 평소에도 자신이 남들 모르는 비밀 정보를 손에 넣게 됐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을 아주 즐기는 편이었거든요. 영국 정보국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건데 이 정보는 우리가 아주 어렵고 그리고 우연히 얻어낸 1급 비밀이다라는 인상을 히틀러에게 심어준 겁니다. 히틀러는 이 보고를 받고 드디어 연합군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다며 기고만장해졌고 즉시 지중해 전역의 방어체계를 전면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시칠리아에 배치되어 있던 정예부대들을 그리스로 이동시키고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천차를 엉뚱한 곳으로 빼돌리기 시작한 거죠. 연합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길 고대하며 칼을 갈고 있던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독일군 내부에서도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몇몇 인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히틀러가 이 보고서를 보고 얼마나 반색했는지 아세요? 사실 그는 이미 발칸반도가 연합군의 다음 공격지가 될 거라는 강박과 같은 의심을 평소에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에게 이 서류는 자신의 천재적인 예지력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완벽한 증거이자 하늘이 내려준 기회처럼 느껴졌던 셈이죠. 심지어 그는 사르디냐도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정작 상륙 지점인 시칠리아가 아니라 그 주변부 방어에 독일군의 모든 사활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최고 권력자의 확증 편향이 정보국의 치밀한 기만술과 만나니까 그 시너지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결국 히틀러는 군령을 내리면서 시칠리아는 연합군의 시선을 돌리려고 흘린 미끼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단언을 해버립니다. 맞아요. 그 단언 한마디에 독일군의 거대한 병력 이동이 시작되는데 그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히틀러는 즉시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던 정예부대인 제1기갑사단을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그리스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던 에르빈 로멜 장군을 그리스 전선의 총사령관으로 급히 파견할 정도로 이 가짜 정보의 진심이었어요. 원래 시침메아를 지키고 있어야 했던 강력한 전차부대들과 어뢰정들까지 대거 그리스와 사르데냐 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정작 진짜 상륙지는 방어선이 텅텅 비어가는 꼴이 된 거죠.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자기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연합군의 수를 완벽하게 읽고 대처하고 있다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패배의 구렁텅이로 걸어들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 정보국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은 독일군이 자기들이 던진 낚시질에 걸려들었다는 걸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유명한 암호 해독 시스템인 울트라 덕분인데 블레칠리 파크의 천재들이 독일군의 애니그마 암호를 실시간으로 해독해서 히틀러의 은밀한 명령들을 가로채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울트라 암호문 속에서 히틀러가 마틴 소령의 서류를 신뢰하여 병력을 재배치한다라는 결정적인 내용이 딱 떴을 때 런던의 정보국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그들은 당장이라도 샴페인을 터뜨리고 싶었겠지만 혹시라도 독일군이 눈치챌까 봐 기쁨을 꾹 누르며 아주 차분하게 상륙작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성공한 첩보전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기만술과 압도적인 과학적 정보력이 완벽하게 결합한 현대전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소름 돋는 건 독일군이 연합군의 함대가 코앞에 나타난 상륙 직전까지도 시칠리아를 보조 공격지로만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울트라 해독 결과를 분석해보면 독일군은 심지어 시칠리아 해안에 연합군 전함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조차 이건 우리를 낚으려는 연극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니까요. 영국은 독일군 내부에서 긴박하게 주고받는 무전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놈들이 아직도 그리스 쪽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구나 라는 걸 확신하고 안도했을 겁니다. 만약 이 암호 해독 기술이 없었다면 연합군 지휘부도 독일군이 정말 속은 게 맞을까 하며 끝까지 불안에 떨었겠지만 울트라 덕분에 적의 패를 다 읽고 게임을 하는 셈이 된 거죠. 실제로 당시 기록을 보면 영국 정보국은 독일군 사령부 본인들보다도 히틀러의 부대 이동 상황과 배치 현황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렇죠.
그 정교한 확인 과정이 있었기에 연합군 지휘부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칠리아 상륙 날짜를 과감하게 확정지을 수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전쟁터라는 게 항상 100%라는 건 없듯이 독일군 내부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바보처럼 속아 넘어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독일 정보국 내의 몇몇 냉철한 분석관들은 쉬신 한구가 들고 온 서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우리 입맛에 맞을 수 있냐며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소령의 가방에서 나온 정보들이 너무나도 영국의 전략적 이익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오히려 인위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담은 보고서도 실제로 올라갔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히틀러 본인의 확신이 워낙 강철 같았던 터라 이런 소수의 합리적인 의구심들은 겁쟁이들의 소리라며 독일 군부 내에서 완전히 묵살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 묵살된 목소리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독일군은 꿈에도 몰랐겠지만 그들이 그리스를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정성은 정말 눈물겨울 정도였습니다. 연합군이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해안가 전체의 지회를 도배하고 콘크리트 벙커를 짓는 등 어마어마한 자원과 인력을 엉뚱한 것에 낭비했거든요. 반면에 진짜 싸움이 일어날 시칠리아는 상대적으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곳의 방어 책임자들조차 본국에서 내려오는 여기는 안전하다는 지시를 믿고 긴장을 완전히 늦추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흐름이 사실은 바다에 띄운 이름 없는 시체 한 구에서 시작됐다는 게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데 영국이 설계한 거짓말의 집이라는 건 그만큼 견고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연합군 대규모 함대가 시칠리아를 향해 거친 파도를 가르며 진격하던 그 긴박한 순간에도 독일군의 총구는 텅 빈 그리스 바다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맞아요. 그 엇갈린 총구의 방향 하나가 수만 명의 병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결정적인 분수령이 된 셈이죠. 당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조차도 마틴 소령 작전이 성공했다는 첩보를 보고받고는 이제야 좀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작전이 이론적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던 게 실제로 시칠리아 해변에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현장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연합군 입장에서는 독일군이 언제쯤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시칠리아로 그 무시무시한 기갑부대들을 돌릴지가 가장 큰 변수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군이 자신들의 오판을 완전히 깨닫기 시작한 건 이미 수만 명의 연합군 병사가 시칠리아 땅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확보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독일군에겐 정말 뼈아픈 재앙이었을 텐데 그들이 뒤늦게 시칠리아로 병력을 돌리려 했을 때는 이미 모든 전략적 타이밍을 놓친 뒤였어요. 그리스로 멀리 떠나버린 기갑부대들이 다시 배를 타고 기차를 타며 돌아오기엔 지중해의 하늘과 바다가 이미 연합군의 손에 넘어가 있었거든요. 독일 사령부 내부에서는 서로 누가 이 정보를 진짜라고 했냐며 책임을 전가하는 난장판이 벌어졌겠지만 이미 엎지른 물이었고 히틀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개시한 바로 그날까지도 독일 정보망에는 여전히 심각한 혼선이 가득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혼선이 단순히 정보가 늦어서 생긴 게 아니라 영국이 심어놓은 또 다른 기만책들과 얽히면서 독일군을 완벽한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거든요. 그 혼돈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실제로 연합군 함대가 시칠리아 해안에 닻을 내리고 상륙을 시작했는데도 독일 사령부는 그게 진짜 공격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며칠이나 더 걸렸어요. 영국 정보국이 미리 뿌려둔 가짜 함대 무전 신호나 낙하산에 인형을 매달아 떨어뜨린 기만 전술들이 마틴 소령의 서류와 맞물리면서 독일군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거죠. 결국 원래 시칠리아를 지켜야 했던 정예 부대들은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됐고 덕분에 연합군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피해로 이 전략적 유충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시칠리아 상륙 작전에서만 최소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거라고 경고했었는데 이 정교한 거짓말 하나가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한 셈이에요. 단순히 땅을 뺏는 걸 넘어서 독일군이 자랑하던 철벽 방어선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버린 역사적인 문경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구멍이 결국 이탈리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점이 됐다는 게 정말 드라마틱하죠. 시칠리아가 생각보다 너무 허무하게 뚫려버리니까 당시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무솔리니의 권위는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됐거든요. 안 그래도 전쟁에 지쳐있던 이탈리아 국민들과 지도부 사이에선 이제 끝이다 하는 절망감이 퍼졌고 상륙작전이 시작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무솔리니가 실각하고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독일 입장에선 가장 든든한 동맹국 하나를 통째로 잃어버린 걸 꼴이고 연합군에게는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관문이 활짝 열린 거나 다름없었죠. 시체 한 구에서 시작된 사소한 속임수가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추축국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트리거 역할을 했다는 게 다시 봐도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그 차가운 바다에 던져졌던 마틴 소령의 본 모습입니다. 사실 윌리엄 마틴이라는 이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 시신의 진짜 주인공은 글린두어 마이클이라는 웨일즈 출신의 아주 가난하고 외로운 불황녀였을 뿐입니다. 그는 살아생전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받지 않았고 쥐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선택을 했던 이름 없는 청년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국 정보국은 이 연고 없는 남자의 시신을 거두어 그에게 해병대 소령이라는 멋진 가짜 신분과 약혼녀 그리고 조국을 구한다는 위대한 임무를 부여한 거죠. 죽어서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이름도 없이 사라질 뻔했던 한 남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전쟁의 흐름을 바꾼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묘한 여운을 줍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면 마틴 소령의 묘비가 예사롭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그의 진짜 정체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영국 정부는 나중에 그의 본명을 확인하고 묘비에 글린두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며 그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군인이자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한 영웅으로 예우했습니다. 살아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죽어서는 전 세계 역사학자들이 앞다투어 연구하는 정보전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숭고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만약 그가 없었다면, 아니, 그를 이용해 완벽한 거짓말을 설계했던 정보국의 치밀함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지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인류의 거대한 승리로 승화시킨 이 작전은 전쟁터에서 총칼보다 무서운 게 때로는 펜 끝에서 나온 디테일한 설정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죠. 결국 민스미트 작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승패를 가르는 건 거대한 폭격기나 전차부대만이 아니라는 점인 것 같아요. 마틴 소령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낡은 영수증 한 장, 사랑하는 연인에게 쓴 가짜 편지 한 통 같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거대한 독일 제국의 눈을 가렸거든요. 우리는 흔히 큰 사건에는 큰 원인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는 아주 미세한 균열과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정교한 설계에 의해 뒤바뀌기도 한다는 걸 이 작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페인 우엘 맞습니다. 정보전의 정수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결국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상상력과 치밀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상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쏟아부은 그 무모할 정도의 정성이 결국 불가능해 보였던 승리를 만들어낸 핵심 열수였으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외롭게 떠나간 한 영혼이 가장 높은 곳에서 역사의 방향타를 돌렸다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전설처럼 회자될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히 지나치는 아주 작은 조각들이 때로는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민스미트 작전만큼 강렬하게 보여주는 사례도 없을 것 같네요.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도 피어난 이 기적 같은 기만술의 기록은 역사라는 게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수많은 우연과 치밀한 의지가 빚어낸 예술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만듭니다.